안녕하세요. 연희동 정씨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네 가지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죠. 주택가격, 교육비, 육아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일자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교육비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아 문제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라 타가서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전엔 타가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즉 맡기고 엄마랑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고 충분히 저녁에 늦게 와도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의 문제가 음, 어느 정도 사실은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이를 교육시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육아 문제는 요거는 조금 비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1번 주택가격, 2번 교육비, 그 다음에 4번 좋은 일자리, 그렇게 돼서 제가 뭐 세 개 정도를 좀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을 건데요. 육아 문제는 뭐 잘 아시는 분이 중간에 동영상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택가격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수출 금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사실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이상으로 PI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택금융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소득 대비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주택을 살 수 있느냐. 평균이 1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 17년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40인가 45인가 그럴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주택가격 상승은 소득이나 어떤 수출도 영향은 있지만, 제가 볼 땐 정부의 정책이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는 경제가 나쁠 때마다 그 경제 나쁜 걸 벗어나기 위해서 버블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는 미래의 소득을 차입해 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GDP가 커지면 어차피 부채의 총량이 커져도 부채 비율은 커가는 GDP 대비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GDP가 커지는 한 거의 무제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라면. 다만 GDP가 선진국들처럼 커가다가 멈추거나 하락하거나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거 다른 나라들을,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부채를 부채로 갚는 형태로 많이 눌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도 미국이 뭐 4조 달러 돈을 그냥 막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건 달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를 못 갚아서 기업이 파산하거나 개인이 파산할 때, 국가는 달러를 찍어서 파산하는 기업을 돈을 주면 부도가 안 나거든요. 한국도 똑같아요. 원화로 기업이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대우조선해양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부채가 한 10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결국엔 현대중공업에 넘겼죠.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한화그룹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10조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은 그 10조가 어디서 났을까라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은행에서 물론 출자를 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은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미리 어떤 부도가 날 거 생각해서 10조를 예비비로 빼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명목은 국채라는 표현을 하지만 어음을 하나를 발행합니다. 국채, 따라서 10조 해갖고 누구한테 주냐면요, 한국은행에 줘요. 그래서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서 산업은행에 주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도나는 기업과 개인을 정부가 다 살릴 수 있느냐? 예, 원화에 대한 부채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뭐야? 라는 의심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을 하면 환율에서 문제가 생겨요. 환율이 확 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부채를 우리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엄청나게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미국이 뭐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네 안 늘려야 되네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또 그거 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그럼 우리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도 늘고 수출도 늘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재밌는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우리 토돌이 토순인지 좀 잠깐 놔두고 좀 할게요. 자, 요건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에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인데 가입 여성 한 명이 출산율일 때 얼마 정도 나오는가 보는데 지금 0.84예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0.84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0.84로 떨어진 게 아니죠. 1.63부터 쭉 내려오다가 1.09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이게 1.24에서 뚝 떨어졌네. 이게 뭐죠? 도대체? 언젠가요? 자, 보세요. 2014년, 15년입니다. 이게 보이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네, 맞아요. 2014년, 15년부터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급격하게. 예.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란 증거 자료가 있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 말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 0.84는 우리나라 평균인데요. 서울 수도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0.54입니다. 예, 0.5가 잠깐 넘어요. 서울 안에서는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출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주택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출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누가 언제부터 올렸을까? 저는 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기초를 그렇게 다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정권이 희한하게 국민의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정권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이 내렸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거는 그 사람들이 펌프질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시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 또 뭘 하냐면 부동산 펌프질을 해요. 되게 유명하죠. 최경환 경제부 총리였나요? 빚내서 집 사라.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중이었어요. 부동산은 예전에는 살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재산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고 부동산 가격을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개념으로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강하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출산율은 저거는 제가 볼 땐 돌려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계속 내라. 부채를 내서 부동산을 올려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오고 있어요. 또 하나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택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유주택자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1주택자의 경우에 자녀들이 있는 집에 부동산이 오르면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왜냐고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들어갈 부동산 값이 내 집값 못지않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을 팔아서 집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건넌방에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긴 했어요. 건넌방에 살고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루틴이 됐는데 이제는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루틴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외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외곽은 점점 인구가 감소할수록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차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한 5, 6년, 7, 8년 오른 다음에 부동산 값이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게 돼요. 근데 부동산은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한 3, 4년 정도 열심히 짓고
공급할 때쯤 시장의 공급량이 확 늘어나요. 가격은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또 한 4, 5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돈을 안 썼던 사람들의 돈이 응축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축적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또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런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매년 10만 명씩, 20만 명씩, 30만 명씩 줄어들고 동시에 노인들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새로운 부동산의 구매자, 수요자죠. 수요자가 줄어들면 수요와의 공급 곡선이 약간 수요보다는 공급 쪽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정답은 아닌 것이 가격이 안 오르고 그렇다면 부동산의 새로운 공급자,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균형점이라는 걸 찾게 돼 있는데 방향은 약간 공급을 줄이고 수요도 줄면서 부동산의 공급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아닌 요소가 또 하나 있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이에요. 화폐. 정부에서 어려운 기업이 생길 때마다 돈을 찍어서 넣어주면 그 통화량은 보는 통화라고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1억을 갖고 있을 때와 10명이 10억을 갖고 있을 때의 부동산 가격이 다르듯이 통화량을 계속 주입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할수록 부동산 구입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안쪽으로 모이게 돼요. 지방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핵심지로 부동산이 옮겨오고 수요가 옮겨오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외곽 지역은 팔 수 없는 부동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요새는 뭐 저수지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수지에 물이 빠질 때 낮은 지역은 바닥을 드러내지만 깊은 지역은 물이 계속 차 있고 점점 물고기가 어디로 가죠? 가장 깊은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곳은 물이 말라갈 때마다 물고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점점 더 모여서 많은 물고기가 죽겠지만 더 많은 물고기가 또 그 안에 모여서 바글바글 거릴 겁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도 핵심 지역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외곽 쪽에서 나온 젊은이들은 안쪽으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은 빈자리는 또 외곽에서 들어온 젊은이가 차지하고, 이러면서 핵심 지역은 굉장히 경쟁이 더 치열하고 외곽 지역은 사람이 안 서는, 어서 오시기만 해도 빈집 줄게요 라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에 안쪽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통화량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국가에게 좋은 일일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주택 가격은 사실은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팔지 못하는 집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오르지 않거나 내부 쪽에 있는 집들은 또 자기가 거기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비싸게 들어오죠. 그럴 때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소득을 맞추지 못하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늘어난 세금 때문에 연로하셨을 때 쓸 돈이 없어서 그걸 팔고 가셔야 될 확률이 높고, 소득이 뒷받침되는 소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점점 더 그것에 모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말했죠.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참 불행한 일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네 번째 좋은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연계될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자리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핵심지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좋은 일자리는 감소한다. 그 얘기는 젊은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더 길어지면 지루해 질 수 있어서 주택가격은 요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서로 의견을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